네,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했듯이 중농주의라는 것은 이제 중상주의와의 논쟁을 통해서 이제 등장을 했었고, 이 중농주의는 경제나 시장을 자연에 비유를 하면서 그러면서 어, 이, 이 자연 법칙을 존중하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국가가 교란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 철저하게 시장의 자유를 보장을 해야 되고, 단지 국가는 약용 국가로서 소유나 교환을 갖다가 교란시키는 혹은 그것을 오작동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범죄 행위들을 그, 규제하는데 만 역할이 한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것이다. 경제에 정치가 쓸데없이 간섭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경제의 법칙을 갖다 교란시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커다란 어떤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중농주의는 바로 이제 정치와 경제의 분리가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중심적인 그런 어떤 사고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바로 이런 어떤 중농주의자들이 바로 정치 경제학의 시초, 정치 경제학의 기원에 있는 그런 학파다. 이로부터 뭐 아담 스미트라든지 뭐 이런 정치 경제학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주장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제는 자기만의 어떤 고유한 법칙을 가지고 있고, 자연 법칙 같이 가지고 있고, 자기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으며 국가가 간섭을 해서 안 된다. 이게 그 정치 경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제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막스가 물론 이제 그런 식의 사유가 이제 나온 다음에 자본주의가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었냐?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이제 공황 같은 이제 잦은 공황, 거의 주기적인 그런 어떤 공황들이 일어나고, 이런 어떤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어떤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었죠. 예, 그런 와중에서 이제 막스가 이제 등장을 했었던 거고요. 막스가 정치경제학 비판이라는 것을 했을 때, 막스가 정치경제학 비판이라는 것을 했을 때에는 이런 정치경제학 전체를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주아 정치경제학에 대한 대안으로서 프롤레타리아트 정치경제학을 갖다 만든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학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설정 자체를 비판을 한 겁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 설정이란 뭐냐?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어 있다. 국가와 시장,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다. 이런 식의 사고. 그래서 막스의 정치 경제 그걸 갖다 그냥 정경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정경 비판. 핵심은 뭐냐면 정치와 경제의 분리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건 다른 것이다. 완전 세퍼레이트 에어리아다. 라는 식의 생각에 대해서 막스가 비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막스가 자본 1관은 아니고 자본 3관에서 이런 문장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자, 불불이라는 것이 지불되지 않는 불불의 잉여 노동이 직접적 생산자들로부터 추출되는 종별적인 경제적 형태가 지배 종속 관계를 결정한다. 자, 불불의 잉여 노동이 직접적 생산자들은 노동자들을 말할 텐데요.
이 노동자들로부터 추출되는 종별적인 경제적 형태, 뭐 경제적인 어떤 그 착취 형태가 지배 종속 관계를 결정한다. 이 지배 종속 관계는 생산으로부터 직접적 무매개적으로 발생하지만 또한 생산에 규정적으로 반작용한다. 생산 관계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공동체의 전체 구조, 이 생산 관계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공동체는 바로 시장이죠. 경제적 공동체의 전체 구조와 동시에 그것의 종별적인 정치적 형태는 이 여기서 그것의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의 종별적인 정치적 형태, 이게 뭐겠어요? 국가죠. 이 두 가지는 이 종별적인 경제적 형태에 토대를 둔다. 아까 전에 말했던 불불의 잉여 노동이 직접적 생산자들로부터 추출되는 종별적인 경제적 형태, 여기에 토대를 둔다. 우리가 전체 사회 구조의 가장 깊은 비밀과 은폐된 토대, 그리하여 또한 주권 종속 관계의 정치적 형태, 요컨대 그때그때의 종별적인 국가 형태의 가장 깊은 비밀과 은폐된 토대를 찾아내야 되는 곳은 언제나 직접적 생산자에 대한 생존 조건 소유자의 직접적 관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직접적 그 노동 과정, 직접적 노동 과정은 잉여 가치가 착취되는 경제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곧바로 직접적이고 무매개적인 방식으로 지배 종속 관계를 규정하고, 그 다음에 이 지배 종속 관계는 다시 생산의 경제 형태에 규정적으로 반작용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들은 모두 다 직접적 노동 과정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접적 노동 과정은 이 직접적 노동 과정, 불법의 직접적 생산자들로부터 추출되는 이 종별적인 경제적 형태이자 또 지배 종속 관계. 이거는 그 자체로 순수하게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양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직접적 노동 과정이에요. 그 직접적 노동 과정이 토대가 돼서 은밀한 어떤 토대, 은폐된 토대, 이 토대에 의해서 무엇이 발생하게 되냐면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시장과 그 다음에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 이 두 가지가 이로부터 유래를 하는 거예요. 이 토대 자체는 경제적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정치적이기도 합니다. 지배 종속 관계이기도 하고 또 잉여 가치가 착취되는 어떤 경제적 형태이기도 해요. 이 양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직접적 노동 과정을 토대로 해서 경제 공동체로서의 시장과 정치 공동체로서의 국가가 분리되어서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막스주의의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보통 토대상부 구조론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 이거는 경제가 토대고 정치나 또는 이데올로기, 이거는 상부 구조다. 그리고 이 토대가 정치 이데올로기 같은 상부 구조를 결정을 한다. 최중심에서 결정을 한다. 궁극적으로 결정한다. 이런 식의 생각이 바로 토대 상부 구조론이다. 막스 안에 있습니다, 이거. 막스의 사유 안에 이런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그 인용문은 좀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거기서는 토대에 놓여져 있는 게 경제가 아닙니다. 직접적 노동 과정인데 이거는 경제적인 동시에 정치적, 다시 말해서 지배 종속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종속, 자본가에 대한 종속. 직접적 노동 과정이 그래서 경제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그런 양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것으로부터 어떤 정치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와 시장, 그 다음에 정치 공동체로서의 국가,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토대가 아닙니다. 토대는 직접적 노동 과정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막스가 정치경제학 비판의 핵심이라고, 막스가 했었던 정치경제학 비판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어떤 사회는 이렇게 구조가 양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죠. 시장이라는 경제 공동체와 국가라는 어떤 정치 공동체, 얘네 둘은 분리가 되어져 있고, 매개하는 아까 전에 뭐 소유법에 관련된 이러저러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막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직접적 노동 과정이라는 것이 거기에 은폐되어 있어. 이게 진짜 토대인데 이것이 은폐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막스는 뭐를 비판을 한 거냐면, 정치와 경제의 분리라는 정치경제학적인 사상의 그 핵심을 이루는 생각, 정치와 경제의 분리라는 생각을 비판을 한 겁니다. 사실은 분리되어 있잖아. 직접적 노동 과정은 경제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그리고 이게 핵심이야. 이게 자본주의의 토대야. 이것이 은밀한 비밀이야. 라는 식으로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면, 이 착취라는 것. 막스가 말하는 착취라는, 착취라는 건 기본적으로 잉여 가치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정자본, 자본가가 이제 자본을 투여를 합니다. 자본을 투여하면 그 돈이죠, 돈. 우리가 이제 그걸 많이 자본을 투여를 해요. 자본을 투여하면 그게 뭘로 전환이 되냐면 일종의 커머디티로 전환이 됩니다. 어떤 걸로 전환이 되냐면, 여기 뭐예요? 이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컨스턴트, 여기서는 이제 커머디티고, 이 아래쪽은 커머디티고요. 위에 있는 이 C는 커머디티라는 뜻이 아니라 컨스턴트 캐피탈이라는, 컨스턴트 캐피탈. 그 다음에 V는 뭐냐면 variable capital. 다시 말해서 이 밑에 있는 거는 고정 자본이고요. 위에 있는 거는 가변 자본. 이 고정 자본은 공장이라든지 건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오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 그게 바로 이제 고정 자본입니다. 고정 자본. 이 V라는 거는 뭐냐면은, 가변 자본이라는 건 노동자를 고용할 때 주는 임금, 그게 가변 자본이에요. 응? 그래서 노동력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자본. 자본을 갖다가 맨 처음에 이제 돈인데, 이 돈을 커머디티로 전환을 시킨다는 건 바로 C와 V라는 가변 자본과 고정 자본과 가변 자본의 형태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기계가 될 수도 있고 공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면에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이 될 수도 있고, 이때는 노동력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거기에 그것으로부터 그것을 통해서 생산 과정이 이제 전개가 되어지면,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상품을 생산을 해요. 상품을 생산을 하면 그 상품을 시장에 나갔다 이제 내다 팝니다. 네. 내다 팔게 되면 이 자본가는 다시 돈을 받는 거죠. 돈을 받는데 M하고 처음에 시작한 그 돈하고 똑같은 돈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이건 잉여 가치가 그러니까 이윤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같은 내가 500원을 투여를 했는데 나중에 다 생산 과정 거쳐가지고 나중에 시장에서 물건 다 팔아가지고 500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거는 남는 게 없는 장사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 이윤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M 프라임 돈이 커졌다는 이 과정을 자본의 자기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노동자가 이 부위로 돈을 받아요. 말은 임금을 받습니다. 부위만큼의. 그 돈을 받고 그만큼만 일을 하면은 안 돼요. 그만큼만 일을 하면 결국 나오는 거는 결국 이거밖에 나오지 않. 죄송합니다. 요거밖에 나오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똑같은 그 가치만 창출을 하는 거죠. 투여된 것과 거기서 생산된 가치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더 필요해지냐면은 여기에 S, surplus, 잉여 가치가 추가가 돼요. 뭐 원래는 노동자가 임금을 뭐 500원 받고서 일을 했다. 임금을 500원 받는다. 500원 어치만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이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00원어치를 더 일을 한다. 그렇게 되면 그때 바로 요 이윤, 이 증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착취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착취라는 건 뭐냐? 바로 이런 어떤 자본의 자기운동 속에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고정 자본은 이 사용하는 대로 그것이 다 가치가 다 이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계도 이제 물건을 생산하면 이 결국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이전이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증분이 생길 수가 없어요. 반면에 이 가변 자본의 특징은 뭐예요? 노동력이라는 이 상품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받는 그것보다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막스에 따르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잉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외로서 노동력만이 노동력이라는 상품만이 이 잉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용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의 특징은 잉여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더라. 바로 이거를 통해서 잉여 가치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이건 굉장히 회계적인 방식, 수학적이고 회계적인 방식으로 착취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작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본이 이윤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수학적이고 회계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 가치의 착취, 잉여 가치의 착취를 수학적이고 회계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그런 것이 자본에 없지 않습니다. 있어요. 특히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면 상품에 대한 장으로부터 시작. 상품이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거기서
또 화폐라는 것은 또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연역해서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단순 생산 아까 전에 얘기했던 C 플러스 V가 C 플러스 V 그대로 가는 그대로 그냥 이게 투입되는 자본인데 산출된 자본도 똑같은 이게 이제 단순 생산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S가 생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확대 생산이에요. 확대 생산이고 그 다음에 이 잉여가치의 종류를 또 나눠서 뭐 절대적 잉여가치 그 다음에 상대적 잉여가치 절대적 잉여가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하거나 노동 강도 자체를 강화시켜서 생겨나는 것이 절대적 잉여가치고요. 상대적 잉여가치라는 것은 새로운 기계를 도입을 하게 될 때, 새로운 기술이나 기계를 도입하게 될 때 그 도입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자본가들과의 경쟁 속에서 생겨나는 일시적인, 잠정적인 잉여가치를 말하는데 이거는 저쪽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가치의 일부를 가져오는 거예요. 뭐 그거를 제가 여기서 복잡하게 지금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상대적인 잉여가치도 그렇고 절대적인 잉여가치도 그렇고 전부 다 이 잉여가치라는 노동자가 생산해내는 잉여가치가 어떤 방식으로 늘어나게 되느냐 절대적 뭐 노동시간을 갖다가 늘려가지고 만들어내느냐 절대적 잉여가치 아니면은 저쪽에서 잉여가치 생산된 잉여가치를 일부 시장에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이거는 착취는 아닙니다. 착취는 각각의 자본가들이 하는 것이고 이쪽 가치가 이쪽으로 이전되는 거예요. 이거는 착취는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상대적 잉여가치가 형성이 되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자본에 쭉 전개가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말고 엄청난 얘기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자 아까 전에 이제 수학적이고 그 다음에 회계적인 어떤 설명 방식에서는 사실 모두 다 가치의 문제, 계산 이런 과정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이고 회계적인 거예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건 경제적 과정입니다. 가치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수학적이고 회계적인 방식으로 쭉 그냥 설명이 되어지는 경제적 과정으로만 나타나요. 이 과정이.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노동력이라는 이 말하자면 잉여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잉여 가치를 추출해내기 위해서는 노동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노동력을 상품으로 환원시킬 수 있어야 잉여 가치를 추출할 수 있어요. 상품으로 환원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노동력은 뭐예요?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노동력이죠. 네. 그런데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가지고 노동자가 자본가하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몇 시간 동안 일을 하고 그럼 월급으로 뭐 얼마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공장에 들어오겠죠. 노동 과정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직접적 노동 과정 안에 들어와요. 이 들어온 다음에 만약에 노동자가 나는 일을
한다고, 예를 들면 뭐 하루에 뭐 몇 시간씩 뭐 한 달 동안 일을 한다고 약속을 해서 들어왔지만, 그렇지만 이 노동자가 일을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노동자가 말하자면은 뭐 일을 좀 하겠지만, 그렇지만 뭐 하다가 좀 힘든데 좀 쉬었다 해야 되겠어. 응? 혹은 내가 좀 너무 빨리 일하고 있어서 막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내가 좀 천천히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일을 자본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거죠. 자본가가 원하는 건 뭐겠어요? 이 노동자가 막 열심히 계속해서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잉여가치를 빨리 만들어내는 거예요. 잉여가치를 만들어내서 이윤을 달성하는 게 자본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노동자는 그렇지 않죠. 노동자는 뭐 나는 돈을 받기로 한 그 임금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여기서 꼭 반드시 막 내 나를 갖다 막 혹사시키면서 막 일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노동자의 이 노동력을 이 상품으로 환원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규칙적인 방식으로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환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들어와서 노동과정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그 자율적인 어떤 의지대로 어떤 때는 뭐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뭐 좀 피곤한데 좀 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계속 규칙적인 방식으로 열심히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상품으로 환원이 된다는, 규칙적인 방식으로 소비될 수 없는, 말하자면은 자기 마음대로 막 일했다 말았다가 빨리 일했다가 천천히 일했다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노동력으로 나타나서는 그거는 상품으로 환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력을 상품으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그 상품으로, 노동력이 상품으로 환원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이러저러한 수단들이 필요합니다. 이 수단에 무엇이 수단들이 필요한데, 자본가한테는 이 수단들이 무엇이냐? 노동자들을 지휘하고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것이, 그 역할을 자본가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 관리자, 매니저라고 불리는 중간 관리자를 둘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지휘하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지배 종속 관계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폭력적인 수단도 포함이 되고 또 비폭력적인 수단도 들어옵니다. 비폭력적인 수단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진짜 이거는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수단들이 필요한데, 이 비폭력적인 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또 있냐면 기계를 이용하는 거.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기계를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하면은 기계라는 게 뭐예요? 규칙적인 방식으로 이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거를 노동자가 사용을 하려면 이 기계와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뭐 가장 대표적인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컨베이어 벨트가 하는 게 뭐예요? 별거 없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노동자들을 각각의 어떤 그 분업
할당을 한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에서 계속해서 물건이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옆에 서가지고 그 앞에 서가지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갖다가 하는데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나사를 조이고 어떤 사람은 망치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컨베이어 벨트가 쭉 지나가면서 이게 점점 이제 조립이 돼서 이제 완성품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노동자들이 규칙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가 하는 거는 이 분업 자체가 아닙니다. 분업 자체는 컨베이어 벨트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너는 이것만 해, 너는 이것만 해. 너가 하면 이 사람한테 넘겨줘, 또 넘겨줘.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분업 공정을 짤 수가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그 분업화된 그 활동들을 규칙적으로 하도록 시간을 그 리듬을 작업 속도를 강제를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말하자면은 이 노동력을 상품으로 환원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이 이런 어떤 노동자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상품으로 환원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겠죠. 너무 작업을 갖다가 심하게 강요를 하면 그러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항을 하고 때로는 그래서 파업도 하고 뭐 등등 이런 일들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것들을 또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이 동원이 되죠. 폭력적인 수단들도 동원이 되고 아니면 감봉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고소를 한다든지 손배 그 소송을 갖다가 걸어가지고 또는 뭐 심지어는 그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파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단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노동력을 자본가들은 상품으로 환원하기 위해서 이러저런 굉장히 많은 수단들을 가지고 있고 그 수단들이 말하자면 이 수단들 전체가 늘 같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하자면 자본가들은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어떤 환원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이 수단들을 연구하고 심지어는 지식인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거를 적용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때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게 또 노동자들의 저항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면 다른 또 수단을 도입을 해가지고 또 하고 그래서 이것들은 전략들인데 일종의 자본가들의 전략들인데 착취 전략이죠. 이 전략들의 역사가 생깁니다. 자본주의 초기하고 지금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착취 방법이 같은 게 아니에요. 아주 다양한 변화들이 있고 또 지역별로 문화에 따라서 또 여러 이제 그 노동자들도 하나가 아니잖아요.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뭐 예전에 아동 노동도 있었고 또 뭐 백인이냐 유색인이냐 뭐 등등에 따라서 막 그 문화들도 다르고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 가지 착취 전략들을 갖다 고안을 해가지고 그거를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이 착취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아까 전에 이 과정은 이것만 놓고서 보면 수학적이고 회계적인 경제적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강제, 종속, 강제하고 종속시킬 수 있는 어떤 지배관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 관계는 정치적이라. 아까 전에 막스가 우리가 인용한 그 부분에서 직접적 노동 과정이 경제적 형태인데 그것이 곧바로 무매개적인 방식으로 지배 종속 관계를 규정하고 또 이 지배 종속 관계가
곧바로 생산을 규정을 한다. 말하자면 이게 이거를 규정을 하고 이게 이걸 규정을 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 직접적 노동과정, 이거는 경제적이기만 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이기만 한 것도 아닌 정치와 경제가 섞여 있는 그런 것으로 나타난다. 이걸 나중에 그 에티enne 말리바르라는 프랑스의 그 철학자는 뭐라고 불렀냐면 막스의 이론적 단락이라고 불렀어요. 단락이라는 말이 어렵죠. 단락이라는 말은 이거예요. 숄트 서킷입니다. 이건 합선이에요. 합선. 전기에서 선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원래는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 두 선이 딱 잘못해서 합선이 일어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막 불이 나죠. 뜨거워지면서. 자, 이런 어떤 그 단순한 회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전기가 이렇게 해서 가서 이 전구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이 전기를 통과한 전기는 이제 다시 이제 흘러 들어오죠. 이게 원래 회로인데 이 회로에서 이 선을 갖다가 끊어서 이거를 여기에 직접 연결을 시켜버린다. 전구 없이. 그렇게 되면 이게 합선입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전기가 일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뜨거워지면서 회로가 뜨거워지면서 타버립니다. 이게 합선이고 뭐 누전 같은 게 일어날 때 바로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거를 단락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막스가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는 이 매개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는 그런 어떤 회로가 바로 자본주의의 회로인데 그 자본주의 회로에 이 선을 갖다 정치와 경제를 막바로 연결시켜 버려가지고 이 회로 자체를 타게 만든다. 라는 의미에서 이론적 단락이라고 말리바르가 부릅니다. 자, 이게 실제로 자본주의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런 식으로 태어났어요. 첫 번째, 이런 어떤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결합되어 있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냐면 자본주의가 태어날 때, 자본주의가 아직 출현하지 못했을 때, 그때 자본주의를 준비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 그거를 막스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자본의 원시적 축적은 자본가가 돈을 모은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본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모아서 축적을 해가지고 애초에 그래서 원시적이라는 프리미티브라고 하는데 뭐 시조 축적이라고도 그럽니다. 시조 축적이라고도 이제 부르고 뭐 번역하기에 따라서 그런데 이 자본의 원시적 축적은 단순히 돈을 축적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를 축적한다는 거냐? 자본주의적 관계를 축적한다는. 이 관계란 뭐냐?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를 축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축적을 했냐? 역사적으로. 17세기에 이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 17세기, 16세기 정도, 16세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17세기에 대대적인 방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어져요.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냐면 그 전에는 사실 이제 그 중세 봉건 사회는 좀 일찍 끝납니다. 한 14세기 정도에 망해요. 그리고 15세기 정도 되면은 더 이상 이제 농노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자유로운 노동자 아직 근대적인 의미에서 산업프롤레타리아트가 아니라 자기 땅을 가지고서 이렇게 노동을 해서 먹고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특히 이제 중요했던 게
그, 자기들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공유지 같은 게 있었습니다. 공유지,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이제 같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이 토지는 특히 중요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기서 생산되는 것들은 너 누구한테 갖다 바칠 필요가 없었어요. 갖다 바칠 필요가 없었고, 원래 이 땅 자체가 공유지로 이제 설정이 될 때, 그거는 좀 농사짓기 좀 어려운 땅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되어서, 그래서 너네들은 뭐 그냥 먹고 니네들끼리 잘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거 뭐 잘 해서 먹고서 살아라 라는 식으로 해서 이게 설정이 된 그런 게 이제 공유지였습니다. 근데 이 16세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뭐가 시작되냐면 인클로저 혹은 엔클로저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 엔클로저 운동이란 뭐냐면은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 이 영주들이나 농장주, 이런 사람들이 이 공유지 같은 것들을 갖다 다 매입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리고 농민들 개개인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땅들도 막 사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말뚝을 박는 거. 이게 말뚝박기라는 뜻이에요. 경계를 만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인클로저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농민들이 자기 땅이나 공유지로부터 다 쫓겨나요. 아주 대규모로 쫓겨납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이제 도시 쪽으로 갑니다. 도시 쪽. 도시로 이제 가서 거기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자본가들이 공장을 차려놓고서 여기 들어와서 일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공장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도시로 간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이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이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위험해 보여요. 당시에 노동 강도도 굉장히 강했었고, 실제로 거기서 그래서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그러면 그걸 겁나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는 들어가기 싫어. 자본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 노동 공장에 들어가기 싫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불황하나 깡패, 뭐 거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시의 그 빈민가에서 살아가는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많이 생활을 했어요. 불황자나 그 다음에 거지, 또 깡패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국가가 대감금령을 내립니다. 여기 이어지는 게 바로 대감금이에요. 이게 17세기에 이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푸코의 광기의 역사라는 책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셸 푸코의 광기의 역사라는 데 보면 바로 이 17세기의 대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이전에 광인들을 어떤 식으로 취급했고 16세기는 어떻게 취급했고 17세기에 어떻게 변했는지 이걸 갖다 이제 묘사하느라고 대감금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푸코는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논하지 않지만, 사실은 이 대감금령은 단순히 광인들을 가두는 게 아니에요. 광인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하지 않겠다고 노동을 거부하는 자들, 혹은 노동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가두기 시작한 겁니다. 국가가 나서서 너네들 노동하기 싫어? 노동 안 할 거야? 그러면은 가둘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막 감옥에 가두는 거죠. 그렇게 대감금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거기 감옥에 가면 더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공장. 그래서 노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는 이 자본주의적 관계를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를 통해서 만들어졌느냐? 강제를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막스가 자본의 원시적 축적에 대해서 자본론 1권에서 그 거의 뒤에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하면서 자본주의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모든 구멍에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서 태어났다라는 식의 그 묘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폭력을 통해서 일어났다. 이 자본과 노동자가 자기 자율적인 방식으로 아주 자유롭게 자본가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난 뭐 이 정도 조건이면 만족해 하면서 그래 계약할게. 그러고서 일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있어서 국가가 개입해서 바로 이 노동자를 강제로 노동하도록, 그래서 노동력이 되도록 노동력으로 환원시키는 작업을 국가가 나서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노동 과정 안에 들어가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접적 노동 과정, 이거 자본주의가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직접적 노동 과정 안에 다양한 착취 전략들을 고안했어. 그리고 여기에 대해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계급투쟁, 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정치적인 투쟁이 자본주의 역사 전체에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가 되어졌다. 이 자본론은 그렇기 때문에 막스의 자본은 단순히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연구도 아니고 자본주의 이윤율의 변동에 대한 연구도 아닙니다. 그거의 핵심은 착취 전략들의 역사에 대한 연구, 착취 전략들의 역사에 대한 이 자본 안에 보면은 이 직접적 노동 과정 안에 그 이 기계, 자동 기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전제 혹은 전제 군주, 아우토크라트, 이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거죠. 자동기계, 아우토마트와 동일한 유사한 용어를 써서 전제 군주가 수립이 노동 과정 안에. 그래서 자본가들이 그 안에서 정치적으로 노동자들을 종속시키고 지배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경제적인 방식으로 생겨나는 이 잉여가치를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는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거예요. 바로 이거를 통해서 막스가 하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은 혹은 경제, 국가와 시장이 분리된 외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 시장에서는 말하자면 자유로운 교환들, 개인들의 자유로운 교환, 그리고 교환들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진행, 이게 영역으로서의 시장이라는 표상. 그리고 국가가 뭘 하냐면 이런 어떤 교환들이 교란될 때만 그 범죄적인 행위를 곧 교란되는 것만 막으면 된다. 그래서 야경국가 얘기했었죠. 국가는 뭐냐? 일종의 그 제네럴 윌이죠. 그러니까 루서적인 의미에서 제네럴 윌이 달성되는 곳, 합의가 달성되는 곳. 그렇기 때문에 양쪽 모두로부터 계급 투쟁이라는 것, 프롤레타리아트 부르주아지 사이에 이 계급 투쟁은
양쪽 모두에서 은폐되어 버려요. 국가는 제네럴 윌이 그냥 달성되는 공간에 제네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급이 끼어들지 못합니다. 시장에서는 그냥 자유로운 개인들 사이의 교환, 자유로운 개인들 사이의 교환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어떤 룰에 따라서 거의 수학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간인 시장이 있더니 여기도 계급 투쟁이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급 투쟁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는 양 무대로부터 다 은폐되어지고 배제되어집니다. 막스가 정치와 경제를 이론적으로 단락시키고 직접적 노동 과정이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경제적이고, 또 국가와 노동 과정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로 무매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막스가 하려고 한 건 뭐냐면 이 분리를 비판을 하고 프롤레타리아트 정치를 전면에 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스가 자본에서 한 거는 결코 정치 경제학이 아니고, 프롤레타리아트를 위한 정치 경제학도 아니고, 정치 경제학을 비판하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비판하고, 그거를 통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을 전면으로 등장시키고 또 폭로하고, 그거를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막스의 자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막스의 이런 어떤 이건 거의 이제 인식론적인 바로 이제 어떤 1845년 인식론의 절단이 한 번 일어났고, 또 자본에서 절단이 한 번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막스의 자본은 어떤 인식론의 절단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다시 이런 어떤 말하자면 현실이, 이건 이 국가와 시장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자본주의적인 사회 구조 자체는 단순히 그냥 허구이기만 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것을 그런 식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치들과 제도들이 있고, 이 현실적인 어떤 경험들이거든요.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또한 사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가 발견한 이 은밀한 토대, 정치적이고 동시에 경제적인 그런 어떤 직접적 노동 과정이라는 이 토대에 대한 이 사유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말하자면 막스가 정치를 할 때 그것들이 계속해서 교란되어지고, 다시 예전의 그 담론에 의해서 통합되어지고, 다시 재통합되면 그것에 저항하는 어떤 서로 막 밀고 당기는 어떤 싸움 같은 것들이 이론적인 여정 안에 계속해서 드러나게. 그래서 그리고 막스한테 있어서는 또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충분히 사고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막스의 자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정치 경제학 비판이란 무엇인지,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사이의 이 대결 속에서 중농주의는 어떻게 정치 경제학을 출범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막스는 어떤 생각으로 그걸 비판을 했는지, 이 부분을 잘 인식을 하시면은 그럼 막스의 사유의 정수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막스주의에 의해서 시작된 근대 산업 프롤레타리아트에 기반한 사회주의 운동 또는 공산주의 운동, 이것들은 20세기에 처참한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전에도 이미 학교 수업에서 오프라인 시간에 제가 이미 말씀을 좀 드렸었죠. 혁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히 이제 혁명 중에 무대의 중앙을 갖다가 막바로 장악을 해서, 말하자면 국가 권력을 장악해서, 그래가지고 혁명이 전개될 경우에 사실 이 혁명의 모델은 프랑스 혁명의 모델입니다. 러시아 혁명이건 어떤 다른 어떤 사회주의적 혁명들이건 간에 결국은 프랑스 혁명의 모델을 그대로 가져다 혁명을 사고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혁명은 꼭 반드시 그런 방식으로만 일어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키아벨리를
예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그 얘기를 했었죠. 이 혁명이 그런 식으로 국가 권력을 단번에 장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 혁명을 딱 방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 혁명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더 자유로운 개인들의 어떤 연합으로 바꾸려는 그런 어떤 것이 이제 공산주의 혁명의 목표였는데 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 뭐 예전 지배계급의 저항, 무장투쟁, 또 주변 국가들, 외국의 개입 이런 것들에 맞서서 혁명을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어떤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고 이 상황이 결국은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대신 오히려 더 종속시키고 예속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굉장히 혁명의 말하자면 아이러니 같은 것이 일어났고 그것이 결국은 어, 그 결국 사회주의나 기존 사회주의 국가들을 망하게 하는 그 원인이 됐다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는 그 마키아벨리적인 의미에서의 갈등적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근데 마키아벨리는 계급 정치를 그런 식으로 사유를 할 수 있고 그걸 갈등적 민주주의라는 방식으로 사유할 수 있었지만 이 계급 적대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했는데 이 부분을 말하자면 연구를 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세력 간의 어떤 싸움으로서만 그냥 다루고 있을 거죠. 막스 이전에는 그런 연구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계급 적대의 실질적인 구조, 은밀한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드러내고 그것들을 연구하고 분석한 그런 사람은 바로 막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스의 그런 어떤 분석,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것들을 또 더 진전을 시켜 나가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마키아벨리적인 관점에서 갈등을 사고하는 이 두 가지 사고를 좀 종합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혁명은 여전히 필요할 텐데 혁명이 과연 국가 권력을 단순하게 장악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도 물론 정세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혁명의 목표는 이 프롤레타르 계급이든 아니면 비지배 계급을 지배 계급으로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프롤레타르 독재라든지 인민 독재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아리스토텔레스나 마키아벨리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아니라 갈등을 할 수 있는 어떤 민주화의 과정을 조직을 해요. 혼합 정책을 갖다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죠. 서로 갈등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공간들을 만들어. 계급들이 한 계급이 무조건 그냥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는 그런 프롤레타르 독재라든지 인민 독재를 하면 그런 정책은 유지가 불가능. 섞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상이한 계급들이 서로 그 안에서 갈등하는 그런 갈등의 구조를 만들어요. 그런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사고하자.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바로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그 막스의 사유내로 도입을 하면서 막스의 그 어, 한계들을 갖다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수업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종료를 할 텐데요. 한 학기 동안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조건들 속에서 공부하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페이퍼 제출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제가 기말고사 올리는 거 그것도 잊지 마시고 답안지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